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원의 허가로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공개가 되는데 참 어떤 모습일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다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수용복을 입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예. 일상복을 입고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예. 속박기구인 수갑 등은 당연히 풀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소년보행 관련 특징은 있지만 어쨌든 김 여사는 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저희가 봤지만 어쨌든 수용 번호를 어떤 식으로 표시할지 예. 그 부분도 관심 포인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일상 사회생활과 달리 이제 화장이나 기타 염색 이런 것 등을 못하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그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법정 카메라에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 걸로 좀 예상하시나요? 네, 저희 아마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듯이 예. 아마 그날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셨을 때에 아마 착장을 거의 그대로 네. 입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오고, 아마 이 수용 번호는 따로 배지라든지 예. 아니면 명찰로 아마 대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특검 조사에서 진술 대부분을 거부를 해왔었는데 재판에 나와서는 어떤 얘기를 할지도 굉장히 좀 주목이 쏠리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특검 수사 때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히나 법정에서 어떤 특검 조사 때와 같이 진술 거부만으로 일관한다든지 아니면 진술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재판장으로서는 유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제와는 달리 어떤 그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반박, 또는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이 있다고 한다면 증인 신청을 통해서 아마 증거를 그렇게 내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그동안 수사와 재판에 참석을 해오지 않았었는데 오는 26일 열리는 재판에는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후에 열리는 보석신문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내란 사건 재판이 직위원 재판부에서 있는데 이 부분은 오랫동안 좀 불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6일에 열리게 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왔을 때 거부했었던 부분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혐의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예. 첫 재판이기도 하고 이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최근에 보석을 신청했거든요. 예. 그래서 보석 신문이 함께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보석 신문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출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 가능성만 여쭤보신다고 한다면 좀 희박하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재판도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도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봅니다. 그럼 어떤 다른 전략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보석이 아마 허가가 안 된다라는 아마 전제 하에서 예. 그래도 지금의 어떤 당뇨병이라든지 어떤 지병이라든지 이런 예.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아마 신청해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그렇게 크게 아마 지금까지의 재판 상태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자녀 학교 폭력 무마에 김건희 씨가 관여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이번 주 학폭위 간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특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특검법 제9조 3항에 따라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9월 29일이 기본 수사기간 90일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에 앞서서 수사기간을 한 번 연장을 한 건데 그 이유가 2년 전 불거졌던 김 여사의 학폭 무마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특검이 좀 지나치게 수사 대상을 확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특검의 명칭 자체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입니다. 지금 23년도 7월 달에 당시에 김승희 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당시에 김건희 씨와 김승희 비서관이 무려 13차례가 넘게 통화를 했었고 예. 그럼으로 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건데 당시 교육부 차관이었던 장상윤 차관하고도 김건희 씨가 8분이 넘게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은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으로 영전하는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하나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특검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 여당이 지금 법안으로서 처리를 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어떠한 혐의들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특검 밖에 있는 사건들 중에서 김건희 여사의 집사 게이트, 김예성 씨와 관련한 부분은도 지금 영장이 발부되는 가운데에서 영장 청구서에 김건희라는 이름조차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장 자체가 지금 기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구잡이식으로 다른 사건들도 하는 것이 아닌가. 이 학폭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라든지 종묘에서 차담을 했다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짜잔짜잔한 사건들까지 하는 것이 과연 특검이라는 것을 법안으로 통과시킨 이러한 상황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하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가 마치 대법원의 판결을 미리 알고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들이 좀 보여졌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안 나오시면 처벌받아요? 처벌받습니다. 불출석도 처벌입니다. 마일리지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퇴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이고 자료 같은 것이 구비돼야 되겠죠. 자, 이 청문회가 열리는 게 맞느냐, 적정성 문제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이성윤 의원이 얘기한 기본적으로 안 나오면 처벌받는다, 불출석도 처벌이다, 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설명 없이 불출석도 처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맞는 겁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면 소환장을 예.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면 처벌된다는 거기 때문에 예. 정당한 사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당국의 재량이 상당히 넓죠. 예. 역대 아마 청문회 그 기관 증인 등이 안 나왔을 경우에 처벌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포인트는 뒤에 있는 거죠. 탄핵의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나가겠다. 예. 탄핵 대상도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청문회 요건 관련된 건 뒤로 미루셨는데 실제 청문회 대상인지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인 그 법원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사법행정입니다. 재판에 관련된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사법행정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청문회 대상은. 그러니까 저 부분도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안 발의나 탄핵을 발의해 놓고 나서 그 해당 그 안건에 대해서 청문회 하는 건 몰라도 지금 이걸 청문회 대해서 할 수가 있나요? 저는 국정감사도 아니고 국정조사도 아니고 중요한 안건도 아니고 안건 자체가 없어요. 저 안건은 할 수가 없는 안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건 청문회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물론 저희가 뭐 사법권 침해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과연 대법관 내지 대법원장 등을 불러서 예. 별도의 사안 없이 저렇게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탄핵 운운을 할 수 있는 국가인가, 우리나라 국가가. 그래서 이게 상권 분립이라는 추상적 단어를 떠나서 국내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원을 압박하는 입법부. 그렇다면 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실제 2020년도에 있었던 7대5 파기환송,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이거부터 청문회 해야죠. 그때는 이건 10대 2였잖아요. 그때는 예. 7대 5였는데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풍문이 많았잖아요. 김만배 씨가 몇 번 차지하고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먼저 청문회하고 그것부터 갈무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번 청문회 트리거가 된 게 조희대 회동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번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르면서 유튜브 측 관계자, 열린공감TV 관계자는 물론이고 뭐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논란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청문회가 어떤 실체가 빠지고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의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뭐 이번 뭐 회동설을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던 유튜브 측이 제보자를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저 취재 첩보원이라는 분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련자들을 전혀 부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는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 본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제 그분이 평소에 어떤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 성명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도 해가지고 이런 관련 발언들을 했다는 이유로 아마 이분을 증인 신청을 해가지고 한 내용인데 이 청문회 증인들을 신청한 절차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의 개입이 전혀 있을 수도. 이게 이 안건 자체가 야당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 측 증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너무 이 형평성, 어떤 한쪽 방향의 목소리밖에 나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짚어주신 것처럼 이번 청문회 요구한 통과를 야당은 몰랐지만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몰랐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뭐 일단 국회의 상임위 예. 운영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장과 또 상임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 또는 당 지도부하고 사전에 좀 협의하시고 교감한 이후에 진행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분명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뭔가 많은 좀 물어볼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좀 인정이 대체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들이 지금 사법 개혁하고 조금 발맞춰서 가는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닌가? 특히 당 지도부에서도 추미애 위원장에게 당과 좀 상의하고 결정해달라는 것을 또 별도로 요청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좀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들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다면 특히나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가는 과정은 조금 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청래도 말리지 못하는 추미애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가능성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의원의 뜻에 동조를 하고 있거나 뜻이 다른데 말리지 못하는 상황일 텐데 말리지 못하는 거라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 말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좀 전략보다는 감정이 앞섰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평가들이 나올 수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당내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이른바 윤석열 오빠 발언을 두고도 지금 논란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 제소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나경원 의원에게 모욕적으로 들렸을 수 있는 발언인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파장이 거셉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추미애 위원장이 윤석열 오빠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경원 의원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당시에 뭐 얘기하고 있던 안건이 전혀 상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이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오빠가 하남에 공천을 주고 정청래 오빠가 법사위원장을 시켜준 것입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좀 맞지 않는 표현들을 했죠. 그리고 불필요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추미애 위원장이 안
안 그래도 지금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이 국회의 관행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여당으로서 너무 이러한 닫혀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까 이제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 선거에 있어서 경기도지사 하마평들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자기 정치가 지금 너무 과해지면서 발언들도 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사과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가짜 뉴스에 근거한 의혹 제기로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재판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헌재 권한쟁의를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라는 게 사실 권력을 쥔 사람들은 싫어하죠. 권력을 쥔 사람들의 전횡을 막으려고 상권 분립이 있는 거고 그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인 거예요. 근데 이제 권한쟁의 심판은 한계가 있는 것이 실제 법원에 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기하면 또 엄청난 공격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야당이 또 제기하는 것도 역대 헌재 결정을 보면 큰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저기서 지금 전행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부분은 왜냐하면 대통령도 헌법에 규정된 권한이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실제 법적 판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행사한다고 해서 그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다고 저렇게 전행을 하게 되면 그런 법적 판단을 못 받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심한 잣대다. 따라서 저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아니면 야당이든 좀 고발로 들어가서 분명히 법적 잣대로 이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마일리지를 쌓아가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저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것은 정치로 풀 필요가 없다. 저것은 사법으로 풀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계속 흔들면 정말 흔들릴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정말 대쪽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행보를 보면 그 세종 무슨 컨퍼런스에서 또 여러 가지 멘트도 했고 출퇴근할 때 또 촬영도 허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자 지금 여기서 물꼬를 터주면요. 일반 세력 있는 국민들의 경우에는 법원에 입법 청원할 겁니다. 나에 대해서 그 청문회 해줘. 대법원장 불러줘. 판사 불러줘. 나 재판이 잘못됐네. 이건 전부 다 국회로 달려가겠죠. 그다음 입법 청원도 하겠죠. 내 관련된 죄 이거 없애줘. 이거 그때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할 거죠? 저는 이 부분은 당장의 눈앞에 본인들의 이익에 초점이 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렇게 마구잡이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으로 출퇴근길 촬영도 허가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좀 당당하게 나가보겠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야 그런 의지를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출퇴근길에 촬영만 허락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지금 사법부의 신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함께 하실 준비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된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 지금의 자리가 부적절하다, 빨리 사퇴해야 된다라고 요구가 나오는 것도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 신뢰를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한 그런 물음에 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이상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의 사퇴 요구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출퇴근 과정에서라도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하필 민주당의 사법부의 신뢰만을 저희가 천착해가지고 그것만을 회복해야 되나요? 지금 그간에 1심에서 예를 들어서 유죄 줬다가 2심에서 무죄 준 그 해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일반 또 상대방이 보는 사법부 신뢰는 또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 정파가 보고 그 담당자 이해관계인이 보는 사법부 신뢰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사법부 신뢰를 도대체 어떤 척도로 정해야 되나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이고, 아니 대법원장이 뭘 잘못했나요? 그다음에 지기현 부장이 여러 가지 재판 행태에 대해서 설령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고 쳐요. 대법원장이 거의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이 법 체계상. 근데 대법원장한테 자꾸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김문수 전 장관을 만났습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전망이 좋은 자리랍니다. 예. 당내 여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정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힘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도 시간이 많으니까 마음고에 놓으니까 좋아요. 여기도 있고. 당내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 어떻게 또 문제를 잘 풀어갈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신다. 여러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면서 받아들일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재현 변호사님, 이 시점에 장동혁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이 만났습니다.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가 됐기 때문에 예. 조금은 늦은 감도 있다라고 장동혁 대표도 인정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오찬 이후에 김문수 장관의 정치 경험 그리고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발언들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 당이 힘든 상황은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 계속 좀 이어져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힘든 과정에서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로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좀 나름대로의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들도 저희 당내에서는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저희가 이제 장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전략이라든지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저희 당이 하나로서 공고해지는 데 있어서 좀 의미 있는 만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